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오전 시간에 더더군다나 엘리베이터도 문제가 있어서 6층까지 이렇게 걸어오시는 대단한 열정,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딜쿠샤 실내 재현을 제가 한 2년 정도 담당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 덕수궁의 대한제국 석조전에 있는 실내 재현을 담당했었고, 그 이후에 뭐 미국 워싱턴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거기 실내 재현 이런 것도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우연히 이런 근대 건축물 내의 실내 재현을 한 10여 년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가 이 딜쿠샤인데요. 딜쿠샤는 한 2018년부터 한 20년까지 이제 제가 맡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이제 흑백 사진이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이제 흑백 사진을 이제 작업을 할 때 학예사 분께서 6장의 흑백 사진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때가 이제 그 미국의 워싱턴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 어느 날 또 흑백 사진이 저한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딱 보는 순간, 이제 또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실내 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사진인데, 사진은 대부분 다 흑백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흑백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재현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닌데요. 오늘 이제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전공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전공은요, 영국 소더비에서 순수 장식 미술사를 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미술사 전공을 하면 미술사 안에 그 카테고리에 보통 회화, 건축, 조각 이렇게 해서 순수 미술에는 그런 정도의 영역을 순수 미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식 미술에는 되게 범주가 넓어요. 장식 미술은 뭐 가구, 도자기, 뭐 은제품, 유리제품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예 이런 것들 다 포함된 영역이어서 영국 소더비에서는 그 순수 미술과 장식 미술 커리큘럼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론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소더비 경매장에 가서 실제로 물건을 핸들링하고 다뤄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도움이 됐었죠. 딜쿠샤는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란 뜻인데요. 이 집의 주인은 미국인 알버트 테일러와 영국인 메리의 집주인이 이제 이 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이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단어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1917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이제 러크나우라는 되게 조용한 시골 마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메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폐허의 성을 봐요. 그 폐허의 성 이름이 딜쿠샤인데, 그 성에 너무 매료가 돼서 메리가 나중에 자기가 집을 지으면 자기 집의 이름을 딜쿠샤라고 짓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페르시아어로 딜쿠샤가 기쁜 마음의 궁전인데, 이걸 또 찾아보면 페르시아어의 근간이 뭐 산스크리트어에서도 나오고 또 거기에서 파생돼서 힌디어로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원래 근원은 제 생각에는 산스크리트어인데, 아무튼 메리가 얘기할 때는 이게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가 남긴 사진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메모가 남겨져 있는데, 딜쿠샤라고 해놓고 옆에 영어로 팰리스 오브 하트 오브 딜라이트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직접 쓴 거죠. 그래서 이 집이 1923년에 이제 정초석을 세웠어요. 메리랑 이제 알버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알버트는 이제 아버지가 조지 알렉산더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광산업자예요. 그래서 조선에 와서
고종한테 허가를 받고 평안남도 운산에서 광산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조선은 굉장히 이제 광산 붐이었거든요. 1920년대 이제 광산열이 엄청 이제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문학 작품들 보면 막 무슨 뭐 김효정의 뭐 금 따는 콩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도 보면 광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막 외국 사람들이 그 이렇게 금이 나오면은 만지지 말라고 노터치 한 게 그래서 노다지가 된 얘기도 바로 그 광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산열이 되게 이제 붐을 일으켰을 때 굉장히 그 이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광산 개발을 한 사람이 조지 알렉산더 테일러인데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알버트예요. 알버트가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조선에 왔는데 어느 날 그 광산에 필요한 준설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사러 이제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 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요. 이 여자는 연극 배우예요. 영국에서 온 연극 배우인데 아시아 순회 공연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혼모쿠라는 해변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여인이 막 그 수영을 하고 막 바다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알버트가 막 이제 쫓아가서 거기까지 가면 위험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해변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처음 만났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인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서 딜쿠샤를 보게 된 거죠. 조선에 이제 결혼하자마자 조선에 와서 서대문 지금의 충정로 부근에 한옥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는데 어느 날 메리가 한양 도성을 쭉 산책을 하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땅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남편한테 아침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좋은 땅을 봤어요. 나 여기서 집을 지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이 땅에 되게 멋있는 이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로 이제 권율 장군의 집터예요. 이 은행나무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고요. 보호수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이름이 이 은행나무 행자를 따서 행촌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사직터널 바로 위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 딜쿠샤를 이미 갔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갔다 오신 분 계시군요. 예, 오늘 수업 들으시고 이제 아마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방문을 하시면 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다가 권율 장군의 집터에다가 이제 마침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매물로 나와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게 되죠. 그래서 1923년에 이렇게 이제 딜쿠샤 1923이라고 이렇게 정초석을 놓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이제 올리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려서 1924년 봄에 집이 완성돼요. 그래서 봄에 이제 입주를 하는데요. 이 딜쿠샤 1923 다음에 밑에는 시편 127편 1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이렇게 뭐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그 시편의 구절이 이제 이런 구절을 여기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그만큼 뭐 집에 대한 그런 뭐 애정, 사랑 이런 게 느껴진다고 하겠죠. 왼쪽에 1917년 인도에서 결혼식을 올린 테일러 부부의 모습이고요. 뭐 연극 배우니까 당연히 이제 뭐 선남 선녀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남편 테일러도 굉장히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아버지의 광산 일도 도왔지만 당시에 AP통신 그 통신원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서대문 그 한옥집에서 살 때 이제 아직 그 딜쿠샤 짓기 전이에요. 1919년 2월 28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들 브루스를 이제 낳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브루스가 태어난 이 방은 그 조지 알렉산더 테일러 그러니까 그 시아버님이죠.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 같은 방에서 이제 손자가 태어난 거죠. 역사는 이어진다. 근데 이제 메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이 날짜가 보면은 1919년 2월 2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3.1 운동 바로 직전에 아기를 출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바깥에서는 이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고 이건 메리의 표현이에요. 구름대 같이 몰려들고 있고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기운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뭐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뭐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약간 무르익었었고, 또 고종이 승하함으로 해서 3월 3일 날 이제 고종이 그 국장을 치르는데, 그 국장을 치르는 그 모습을 메리는 그 병원에서 이렇게 다 바라다 봤고, 또 이제 알버트는 그 국장의 장면들을 다 촬영을 해서 사진으로 다 남겼어요. 그 이제 메리가 어느 날 그 이제 아기 출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뭔가 웅성웅성 바깥에서 되게 막 이렇게 뭔가 심상치 않은 소리가 새벽에 막 들리고, 뭐 후다닥 왔다 갔다 하고 막 뭔가 긴박해 분위기가. 그랬는데 한 간호사가 후다닥 뛰어들어오더니 종이뭉치 하나를 매트리스 안에 숨깁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가 그거를 이제 뭔가 중요한 거 같은 거를 직감을 했죠. 그래서 그걸 꺼내서 봤더니 알버트한테 보여줬더니, 아, 이게 그 독립선언서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당시에 이제 그 통신원이었기 때문에 알버트는 감시의 대상이었어요. 일본 경찰 순사들의. 그래서 이제 그걸 몰래 이제 남동생한테 그걸 줘서 그 남동생 윌리엄이 구두 뒤쪽에다가 그 영문으로 번역된 독립선언서를 구두 뒤쪽에다가 감추고, 빨리 동경에 가서 이거를 미국에다 타전을 해라. 그래서 세계에 알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윌리엄이 그걸 가지고 가서 동경에서 이제 AP통신 미국 본사에다가 알려서 이제 전 세계 신문에 이제 그 독립선언서가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딜쿠샤라는 집이 단지 그냥 외국인이 잠시 머물다가 간 집, 뭐 이런 집이면 사실 그걸 복원하고 우리가 뭐 그걸 진짜 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재현하고 뭐 이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건축적으로만 봐도 뭐 훌륭한 집이 의미가 있는 집이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재현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딜쿠샤가 1923년에 지어졌다고 했는데요. 이제 정초석을 처음 놨는데, 그 무렵이 이제 그 한 해 전인 1922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하고 인천에서 이런 그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집에 대한 어떤 그 도면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고요. 또 같은 해 그 전시는 원래 그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서 열렸던 그 평화기념 박람회라는 그 박람회에서 문화촌이라는 그 전시회가 열렸었는데, 그 전시회를 바탕으로 열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문화주택, 뭐 문화주택이 그럼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서구적인 집인 거죠. 기존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존의 전통 주택은 그냥 되게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집의 공통점을 이렇게 그림으로만 딱 봤을 때 제가 제일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그렇죠. 2층. 역시 여기에 인문학에 정통하신 분들이라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2층이 공통점이죠. 근데 이때 당시 생각해 보면 경성에는 우리가 뭐 남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이렇게 만약에 서울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2층 집은 사실 이때 당시 거의 없었을 거예요. 뭐 아주 부유한 집이라고 해도 단층 기와집 정도이지, 그리고 대부분은 초가집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2층의 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형태의 집이었고, 그리고 이제 외관으로만 봤어도 이렇게 경사진 지붕이 있고, 또 이렇게 베란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 썰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썰룸은 이렇게 거실 응접실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는 이제 나가면은 이제 보통은 등나무 형태로 된 소파 의자를 두고 거기 앉아서 이제 말 그대로 햇볕을 쬐면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좀 햇볕이 부족하니까요. 햇볕을 이제 쬐면서 뭐 거기서 신문도 읽고 뭐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베란다 같은 공간을 그때 당시에 썬룸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베란다, 썬룸, 또 뭐 이런 도머창 같은 거, 이렇게 앞으로 돌출된 이런 형태의 도머창이라든지, 아무튼 외관으로만 봐도 너무나 이국적인 이런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집을 이제 굉장히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를 보면은 이제 응접실을 중심으로 해서 방들이 다 연결이 다 되는, 그래서 중앙 집중식 도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실 같은 거, 부엌 이런 것들이 다 집안 내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이 매우 간편하고 위생적이고.
그래서 이제 전통 가옥에서 우리 전통 가옥은 부엌도 멀리 떨어져 있고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 집안의 구조 형태가 여성들이 생활하기에는 이제 집안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물론 하인이 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주부가 혼자서 그 살림살이를 꾸려간다고 할 때는 전통적인 가옥 구조는 상당히 동선이 불편하고 힘든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런 중앙 집중식 구조라든지 뭐 화장실이나 부엌이 바로 실내에 응접실 바로 옆에 방 바로 옆에 있다는 거는 아주 놀라운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형태의 문화주택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문화주택이 이제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딜쿠샤가 그런 형태인데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집을 보통 방갈로라고 하는데요. 이 방갈로라는 거는 이제 인도를 지배했을 때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오랫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벵갈 지역에 있는 형태, 가옥 형태에서 유래해서 방갈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2층의 집이고 이렇게 이제 지붕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뻗어져 나와서 베란다가 있고 그래서 햇볕을 이제 잘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가옥 형태, 이렇게 시원한 이제 베란다가 있는 이런 형태의 집 구조를 이제 방갈로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방갈로 형태의 집이 바로 이제 딜쿠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처음 이제 도입된 형태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최창학 저택, 최창학도 역시 이제 그 당시에 광산으로 거부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 삼성병원이 있는 그 경교장, 거기가 바로 원래는 최창학의 저택이었고요. 나중에는 김구 선생님이 거기서 집무실로 사용을 해서 일부는 지금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모던한 콘크리트 형태의 모던한 주택이어서 방갈로 형태와 이런 모던한 콘크리트 형태의 주택이 약간 양갈래로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주택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사진이고 그다음에 기록이죠. 그래서 이제 재현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기존에 이제 존재하는 참고할 만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딜쿠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자료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메리 린리 테일러가 그러니까 알버트의 부인 메리가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겼어요. 나중에 이제 1942년에 외국인 추방령 때문에 이 부부가 이제 외국으로 추방이 되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메리가 이제 한국에 관한 강연을 미국에서 여러 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연을 위해서 많은 이제 원고도 썼고 또 이렇게 이제 메모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아들 브루스가 아까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난 그 아들 브루스가 어머니의 그 이제 원고를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래서 1992년에 호박 목걸이라는 이제 책을 이제 출간을 했고요. 어머니의 유고집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된 호박 목걸이라는 같은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호박 목걸이 이제 책을 이제 보시면 그 이제 메리와 알버트 부부가 한국에서 이제 살았던 모습들이 좀 상세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도 이 재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죠. 이 책의 제목이 호박 목걸이인 이유는 메리한테는 이 호박 목걸이가 한마디로 사랑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 그 영국 첼트넘의 이제 자기 그 친정집인데 그 집에는 이제 많은 친척들이 이제 오갔대요. 뭐 이제 뭐 탐험가도 오고 과학자도 오고 뭐 의사도 오고 여행가도 오고 집에 여러 이제 아는 지인들이 아버지의 지인들이나 어머니의 지인들이 많이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독특한 뭐 이렇게 기념품이나 선물 같은 거를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집에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메리가 그 중에서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물건이 이 호박 목걸이였는데 이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만 엄마가 이렇게 한 번씩 목에다가 걸어주는 그런 목걸이였는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이제 아버지하고 남동생 에릭이
자원을 해서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딸한테 아버지가 이제 선물로 이 호박 목걸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박 목걸이를 받아가지고 메리는 이제 연극 배우를 꿈꾸는 연극 배우 지망생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런던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막 가요. 근데 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그 목걸이가 끼어가지고 그 호박 목걸이가 이제 뜯어져서 구슬을 몇 개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의 절망과 슬픔을 느꼈다고 하는 게 그 호박 목걸이 그 구슬 몇 개를 이제 막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연극 배우가 되어서 그 아시아 순회 공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알버트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알버트를 만난 그 다음 날 이제 그 호박 목걸이를 그래도 이제 그 몇 개는 끊어졌지만 다시 이어서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나 봐요. 알버트가 그 목걸이를 보더니 이 호박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했대요. 이건 가짜다. 그 대신 나한테 좋은 호박 목걸이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바꿉시다.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목걸이를 주면서 뭐 이 남자가 나한테 작업하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호박 목걸이를 이렇게 메리의 뭐 머리에 이렇게 쓱쓱쓱 문지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호박이 되게 이렇게 잘 정전기가 일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이제 정전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딸려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호박을 좋아한다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근데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이 호박이라는 단어, 고대 그리스어 일렉트론에서 전기인 일렉트리시티라는 단어가 이제 유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가 이 호박이랑 상당히 이제 연관된 단어이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한 결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이 목걸이가 그 알버트가 바꾸자고 했던 결혼할 때 주었던 이제 말하자면 혼수 목걸이고요. 지금은 그 손녀인 제니퍼가 미국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있다가 역사박물관에 서울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증한 거를 이제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딜쿠샤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가져와서 지금은 현재 딜쿠샤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은 이 호박 목걸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박은 굉장히 이제 메리한테는 중요한 사랑의 상징이었던 거죠. 길잡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제 그 재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록과 사진인데, 기록은 이런 이제 아까 호박 목걸이 같은 그런 뭐 남긴 뭐 유고집이라든지 각종 사료들을 다 이제 꼼꼼히 살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진인데, 사진은 이제 내부를 보여주는 사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들에서는 실내 사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내는 굉장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바깥에 이제 건물은 쉽게 찍을 수 있지만 실내는 특별히 이제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을 내가 스스로 실내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서 남기지는 않거든요. 간혹 뭐 가족들이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뭐 스냅샷처럼 찍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우리 집의 안방은 이런 모습, 뭐 우리 집 거실은 이런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남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사진이 남아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실내 재현을 할 때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한계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메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딜쿠샤에 이제 입주를 하면서 사진을 꽤 집 안에 내부 사진을 이렇게 많이 남긴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남긴 데다가 더더욱 고마운 일은 그 옆에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물건이 뭔지를 이렇게 메모를 남긴 거예요. 메모를 왜 남겼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리가 이제 추방당하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강연을 할 때 딜쿠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부에 대한 얘기들도 했던 것 같아요. 언급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메모를 남긴 것 같은데 메모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딜쿠샤의 실내 재현의 중요한 근거가 됐던 사진은 총 한 6장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3장 우선 살펴보면은 첫 번째 사진에 이제 보면 위에 이렇게 다 이제 영어로 됐고 이건 오른쪽에 있는 한글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제 딜쿠샤라고 돼 있고 입구 홀과 연회방. 그러니까 이제 이 방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느 위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명칭을 보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하나하나 어떤 물건이 놓여져 있는지를 이제 써놨는데 3단 한국장 해놓고 가로 해놓고 난로에 의해 가려짐 이렇게 갈로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아 여기 난로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삐죽하게 3단 장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메모와 사진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체스트, 계단 옆, 계단 앞. 그러니까 이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체스트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거를 캐시박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의 반다지죠. 그러니까 반만 열리니까. 반다지를 이제 캐시박스라고 부른 이유는 옛날에 엽전을 주렁주렁 깨가지고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보관했으니까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현금 상자라는 의미로 우리 반다지를 보통 캐시박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미니어처들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써 있고, 가족 은제컵.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고, 테이블의 위치와 그 물건의 이름을 이제 정확하게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 해놓고 촛대. 이렇게 촛대를 보면 4개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괴종시계. 벽면에 이렇게 길게 괴종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제 탁자보. 여기 탁자보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식탁 해놓고 앤틱 이렇게 써 있어요. 앤틱은 이게 이제 1920년대 집인데 메리가 생각했을 때 앤틱이니까 적어도 100년 전, 그죠? 메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1920년보다 훨씬 100년 전이니까 최소한 빅토리아 시대에 이런 식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메모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물건을 하나하나 이제 골라서 사야 되는 거죠. 외국인 추방을 당했을 때 메리의 부부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짐을 싸는 게 허락되는 짐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가구는 전혀 가져갈 수 없고요. 소품도 아주 일부만.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짐을 쌌다 풀렀다 막 가져가고 싶은 건 많은데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그 안타까운 그 장면 같은 것들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것도 쌌다가 저것도 쌌다가 결국은 뭐 비어노라고 하는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코담배 병 뭐 이런 것만 몇 개 좀 챙겨갈 수 있었다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결국은 그 물건들은 현장에 이제 남아 있지 않고 나중에 그 이후에 다 흩어져서 이제 물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재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물건이 이제 어떤 뭐 수장고에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덕수궁 석조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오리지널 그때 석조전에서 썼던 물건들이 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이렇게 먼지를 뿌옇게 뒤집어 쓰고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다가 꺼내 보니까 거기에 레이블에 이게 뭐 덕수궁에 거기에 있는지 있었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그 원래 오리지널 자료로 되돌리고 없는 것만 이렇게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나 소품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이제 다 새롭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해서 이제 재현을 할 때 이제 이런 기록과 사진을 근거로 해서 이제 물건을 하나하나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물건을 사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그 시대 물건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작. 밑에 두 번째 사진에도 역시 이제 메모를 상세하게 남겼고요. 조상의 초상, 판화. 그러니까 이제 벽난로 주변에 이렇게 판화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제컵, 벽난로 위에 이렇게 은제컵이 디스플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쇠시리와 창틀에 있는 중국 화병.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층의 거실 모습인데 열폭 조선 자수 병풍 한 점, 그 다음에 중국 노쇠 상판 테이블 병풍 옆, 그 다음에 농나무 함, 그 다음에 중국 블랙우드로 조각된 램프 스탠드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쭉 남겼습니다. 쇠시리는 그 벽난로 앞에 이렇게 그 장작이 굴러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 1층 지금 이제 현재 재현이 된 모습이고요. 아까 그 흑백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완성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재현을 할 때는 재현의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 집이라는 게 자, 이 집을 1924년에 입주를 처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계속 살잖아요. 그럼 이제 살면은 이게 계속해서 집이 어느 정도 형태가 바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구로 옮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재현을 할 것인가? 더더군다나 이게 이 집의 역사가 길다 그러면은 그게 뭐 어느 뭐 1920년대가 아니라 뭐 30년대일 수도 있고 뭐 50년대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재현의 시점을 잡는 것이 참 애매한데요. 그럴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료를 근거로 재현을 할 것이냐. 그 사료의 시점이 중요한 거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이 사진이 그럼 언제 촬영된 거냐. 그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진은 뒷면이나 이런 데 그 촬영 연대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정확하게 찍었는지를 처음에는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이분이 메리인 줄 알았어요. 안주인이 이렇게 딱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1924년에 친정 어머니가 영국에서 오신 거예요. 첫 손님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메리가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35살이야. 근데 35살 치고는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다른 자료를 이렇게 해서 짜 맞춰 보니까 확실하게 이분은 어머니예요. 어머니인 메리 루이자 티켈 여사이고요. 어머니 성함이고. 그래서 이제 24년에 집을 짓자마자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조선에다가 집을 지었대요. 이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딸이. 그래서 이제 와서 조선에 와서 이제 딸네 집에 이렇게 오셔서 사진을 여기저기서 찍으신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여기가 그 권율 장군의 집터이고 거기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샘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집을 개인이 지어버리면 이 샘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던 거를 이제 이용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감도 있고 또 코쟁이가 뭐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와서 우리 땅에다가 뭘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도 별로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이 집을 지을 때 굉장히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욕도 하고 뭐 여기다가 왜 이런 걸 짓냐고도 마을 사람들이 막 불평도 하고 심지어 무당이 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여기에 집을 지으면 여기 사는 사람이 아플 거고 화마가 덮쳐갖고 이 집은 다 부서질 거고 막 이런 게 막 무당이 저주를 하거든요. 메리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에 입주하고 나서 주교님이랑 그 이제 아는 이제 그런 분들이 메리는 이제 카톨릭 신자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막 축성도 하고 막 이제 그 무당의 말이 되게 신경 쓰였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무당의 말이 마치 꼭 들어맞는 것처럼 이 집에 이사를 오자마자 알버트는 계속 아파요. 시름시름 계속 아파.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가서 치료를 해야겠다며 이제 미국으로 가요, 알버트는. 그래서 이제 알버트가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랑 이제 어린 아들 그때 이제 브루스가 한 5살 뭐 이런 이제 어린 아들을 두고 이제 미국을 알버트는 혼자 간 거죠. 자, 도착을 해서 전보를 보내요. 나 잘 도착했음. 전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메리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엽서도 쓰고 전보도 치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또 끊겨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이 남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메리가 남편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24년 여름을 엄마랑 같이 보내고 그 다음 해에 25년도에 남편을 찾으러 이제 미국을 떠나거든요. 미국으로 가는데 어머니는 이제 미국을 딸이랑 같이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시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가서 남편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보 치는 사람이 주소를 스펠링을 잘못을 해가지고 계속 그게 엉뚱한 데로 갔던 거예요. 연락이 이제 거의 1년간 연락이 안 됐던 거죠.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도착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1926년 7월 달에 경성에 엄청나게 큰 번개와 벼락을 동반한 7월이니까 지금 무렵이죠. 여름에 장마에 번개가 쳐가지고 딜쿠샤가 완전 반파가 돼요. 그 벼락을 맞았어요. 딜쿠샤가. 그래서 3층이랑 2층의 상당 부분이 다 불타요. 그래서 그 불타는 장면이나 이런 게 여러 신문에 실리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데 이 부부가 미국에 있는데 전보를 받아요. 그래서 동생 윌리엄이 여기서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생으로부터 이제 메리한테는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이제 전보를 보냈는데 딜쿠샤 반쯤 불탐. 이렇게 전보가 왔어요. 그냥 마치 그 무당이 화마에 휩싸이고 뭐 아프고 정말 딱 들어가니 희한하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이 막 불타서 이제
집이 완전 반은 파괴됐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는 미국에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윌리엄이 동생이 이 집을 다시 이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빨리 이제 재건을 한 모양이고요. 한 재건하는데 1년이 안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알버트가 미국에서 잘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귀국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메리가 이제 1929년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연의 시점으로 잡은 이 사진들은 1924년 입주를 하자마자 이제 여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가 반팔 원피스를 입고 있고 샌들 같은 거 신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되게 보기 싫은 연통, 겨울에 이제 난로를 위해서 설치하는 연통 같은 거는 보기 싫어갖고 떼버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연통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아마도 남편이 이제 없으니까 그거 뭐 다 설치한 거를 어떻게 못했던지 그대로 그 연통은 남아 있는데, 뭐 이렇게 카페트 같은 거는 둘둘 말려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하여튼 시즌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의 재현의 시점은 1924년으로 이제 잡았고요. 또 메리가 나중에 29년에 돌아와서 이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어요. 아, 집이 다 망가졌다니까 뭐가 살림살이가 남아 있겠어?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집에 딱 들어섰는데, 다행히 집은 번듯하게 다시 지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원래 있던 가구며 세간살이가 많이 없어지고, 막 시동생이 막 이것저것 막 잡동사니로 막 갖다 놔가지고 되게 어수선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리가 그때부터 원래의 모습으로 딜쿠샤가 자기가 처음에 꾸몄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되게 애를 쓴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이제 1924년을 일단은 기준 시점으로 잡아서 재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현이 된 모습입니다. 딜쿠샤 1층 거실은요, 이제 들어가면은 제일 넓은 이제 공간이죠. 1, 2층 거실이 굉장히 넓은데요. 가로 길이가 거의 10m 가까이 돼요. 서양 집에서는 이 공간에 어떤 공간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벽난로예요. 우리는 난방을 이제 바닥에다가 온돌로 하기 때문에 온돌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자식의 형태를 이제 지니고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난방이 이제 이 벽난로가 중심이고, 그 벽난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꾸며지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핵심, 포컬 포인트가 이 벽난로이죠. 벽난로 주변에 이제 이 딜쿠샤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형태로 나무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짜 있는데요. 이렇게 마치 붙박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잉글룩이라고 부르는데요. 잉글룩은 스코틀랜드 고어로 잉글은 불이고 룩은 구석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이 있는 아늑한 구석. 그래서 영어로 치면은 코지 코너 같은 거죠. 여기 이제 벽난로 불 피우면 그 주변이 제일 따뜻하고 아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코지 코너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영국에서 원래는 처음에 이제 중세 시대 때에 유행을 한 것이,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유행이 리바이벌 돼서 미국 그런 방갈로 스타일의 주택에도 이 코지 코너를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벽난로 주변에 이제 이런 코지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벽난로에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이제 전시를 해놓은 거죠. 벽난로 주변에 딜쿠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화들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에 독특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방패같이 생긴 게 있고, 거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위에가 새가 2마리가 있고 밑에는 1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무슨 띠가 있고, 처음에 저걸 봤을 때 도대체 저게 뭔가, 이게 무슨 문장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학교에서 뭐 운동하는 그런 클럽의 문장인지 아니면 이 집안의 문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리서치를 하다가 봤더니 이제 이 빅스 가문이라고, 원래 메리의 본명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원래 이름이 힐다 모아트 빅스인데, 이게 바로 이제 빅스 가문의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
문장이죠. 그래서 찰스 무아트 빅스가 친정 아버지이고요. 원래는 이제 주로 가문이 좀 이렇게 큰 가문이 빅스라는 가문인데 아마 무아트라는 이제 미들 네임을 이 집에서는 이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생소한 성이에요. 무아트 빅스는. 빅스는 많지만 무아트 빅스는 잘 없는데 아무튼 이 집의 문장이고요. 위에 저렇게 이제 새 2마리와 밑에 1마리가 있는 형태는 이제 조합이 이제 여러 가지 저런 새를 쓰는 가문들이 꽤 많은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새를 갖다가 마틀렛이라고 부르는데요. 발이 없어요. 약간 발이 없는 까마귀, 뭐 종달새 같은 하여튼 그런 느낌의 새인데 이런 그 마틀렛은 이렇게 다리가 없이 이렇게 이제 날기 때문에 투지를 상징한다 그래요. 투지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가문의 뭐 이런 투지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아트 빅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을 이제 알아낸 다음에 문장 전문 업체에다가 이제 이 오리지널 그 디자인을 이제 받아야 우리가 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리서치를 해봤더니 아일랜드에 있는 이제 문장 전문 업체에서 이제 빅스 가문에 이런 문장을 이제 보내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무아트 빅스랑은 약간 좀 다르니까 이제 저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 사진대로 국내에서 이제 화가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일단 프린팅을 하고 디자인은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려서 판에다가 패널에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초상화가 이제 벽난로 주변에는 이렇게 쭉 걸려 있는데요. 이 초상화들은 보면은 메리의 친정 조상들이에요. 되게 먼 친척들의 조상, 티켈 가문 사람들을 쭉 이제 무슨 외 고조 할아버지도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을 다 해서 이렇게 쭉 걸어놨는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조상을 이렇게 이제 그림에 저기 걸어놓는 우리는 이제 보통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사진 이런 것들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진을 집에다가 거는데 결혼하면 결혼 사진 있다만 이렇게 거실에 걸고 하듯이 서양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귀족들은 초상화를 의뢰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갤러리라고 하는 그 큰 공간에다가 그림들을 쫙 전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 보러 가는 화랑을 보통 갤러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탈리아의 그 우피치 그 갤러리에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그런 그 그림들을 쫙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것들을 건다는 거는 이제 본인 그 가문에 대한 자부심,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리는 이제 그 연극 배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조상 중에 아까 그 판화 걸려 있는 것 중에 이제 이분들이 걸려 있는데 이분들이 그 누구냐면은 영국의 되게 유명한 초상화가 중에 토마스 게인스버러라는 초상화가가 있어요. 그 초상화가가 그린 이제 그림 중에 여기에 이제 묘사된 인물이 엘리자베스와 메리인데 이분이 지금 우리의 메리의 먼 조상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 때문에 자기가 이름을 이제 메리로 개명을 하는데 여기 왼쪽에 서 있는 이 엘리자베스는 당시 이제 18세기에 1767년에 이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데뷔를 해서 아주 탁월한 목소리로 오라토리오 가수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극작가인 리처드 쉐리든이라는 상당히 그때 당시 유명한 극작가와 결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메리는 이제 또 역시 그 런던 로얄 극장에서 배우로 데뷔를 해서 또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또 그 극작가인 리처드 티켈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죠. 그래서 외가 쪽의 먼 친척 할머니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이제 이름을 메리라고 이제 바꾼 거죠. 이 집에 가면은 오리지널 벽난로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방에 가시면 아마도 그 방은 지금은 전시실로 꾸며져 있지만 아마도 알버트의 서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하는 방인데 이 방은 벽난로가 굉장히 이렇게 고풍스럽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제 심정 같아서는 이 집의 벽난로도 이제 그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이제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살고 해서 1, 2층에 거의 방을 막 12개, 13개씩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분들을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보상을 해드리고 이제 이 집을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을 때 이 집의 원형이 다 망가져 있었고 벽난로 같은 건 이제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거실 벽난로는 새로 이제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걸 만든다면 이 오리지널이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이거의 형태에 맞춰서 만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축이 하는 파트여가지고요. 사실 건축과 실내 재현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건축이 다 끝나면 이제 저희가 가서 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되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단계에 오지 못하고요. 각각의 자기가 맡은 작업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서로 뭔가 상호작용 이런 건 아직 좀 부족한 형태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아직 못 갔다.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애송이 같은 그래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벽난로입니다. 실내 재현을 할 때 이제 이 사진을 바탕으로 물건 하나하나를 이제 다 구매를 하고 사야 되는데 들쿠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물건이 어떤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은 최대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출력을 해서 벽에 붙여요. 그 방에 한쪽 방에 제 뭐 방에다가 벽면에다가 쫙 도배를 해요. 그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범인 잡을 때 몽따주 막 하는 것처럼 이제 막 붙여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대를 했으니까 형태를 좀 더 크게 잘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로는 항상 이제 파일에다가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떠올 때마다 꺼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도 침대에 누워서도 이렇게 벽을 쳐다보면서 전 잘 모르겠네 이러면서 조금 더 연구해보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게 형태가 오롯이 나오지 않은 부분적인 것에 이제 주목을 해서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들쿠샤 1층 거실에 식탁 의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식탁 의자의 그 등받이의 일부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의자를 사야 되잖아요. 요런 의자를. 이런 의자가 도대체 어떤 의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질도 모르고 형태는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다른 것들도 열심히 보다가 보면 이 서대문 회색집 그러니까 신혼살림을 했던 이 회색집의 사진도 몇 장 남아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똑같아 보이는 의자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죠?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똑같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때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양식 생활 양식을 벽난로도 막 만들고 그죠? 서양식으로 자기네 방식으로 생활을 하려면 이런 가구들도 필요한데 이런 가구를 조선에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 살다가 조선에 살다가 귀국하는 사람들이 가구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원래 본국에서 갖고 왔던 가구를 경매에 내놓으면 싸움이 피 터진다는 거예요. 서로 살라고. 그런 식으로 그것만 봐도 이 조선에서 당시에 서양식 가구를 구매하는 건 과연 쉽지는 않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가 쓰던 가구를 이사한다고 해서 버리고 우리처럼 이제 이사했으니까 새로 싹 개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대부분은 가져다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자 같은 경우에도 회색집에서 있던 이 의자와 거의 똑같은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의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가 좀 더 분명히 보이는 저런 의자를 바탕으로 이제 의자를 구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보고 이제 의자를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가요? 의자를 이제 등받이의 형태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아까 그 사진에 나온 걸 바탕으로 이제 의자를 사는데 의자를 사면 이게 옛날 거잖아요. 앤틱이잖아요. 앤틱은 보통 우리가 100년 이상 된 걸 앤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하 100년 이하 된 거 뭐 한 4, 50년, 뭐 60년 이렇게 된 건 보통 빈티지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앤틱 그 가구를 사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은 게 대부분이죠.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낡고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시는 어르신 같은
분 애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날 것 그대로 갖다 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손을 봐서 이렇게 마감을 잘 해서 갖다 놓을 것이냐 이제 이것도 이제 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 윗부분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빛에 반사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패브릭일 가능성보다는 가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건 뭐 약간 그 과거에 뭐 다른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사진을 워낙 제가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오는 감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재질이 이건 패브릭이다 아니면 이런 나무 목재가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마호가니다 이런 거 대충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호가니 프레임에다가 가죽으로 된 그런 이제 소재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구매를 이렇게 했고요. 이제 날아왔을 때 굉장히 날것의 형태인데, 이제 이걸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갖다 놓는 거죠. 테이블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수제 테이블보라고 메리가 이제 기록에 남겼는데,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테이블보, 아, 이거 하기 어렵겠다.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증을 할 때 하나하나 물건을 이제 물건 사기 전에 물건 하나하나를 이제 그렇게 확대해 놓은 사진이랑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 하나하나가 어떤 건지를 이제 고증을 말하자면 하는데요. 그게 한 6개월이 걸려요. 이거는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고증할 때 이제 이 테이블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증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이제 일단 검색을 하죠.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이제 구글링을 보통 하는데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정확한 키워드를 집어넣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정확한 키워드는 이 물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확한 키워드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보를 찾고 싶어.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구글링에다가 테이블보라고 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테이블보가 다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물건의 스타일과 시대와 양식과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뭐 머티리얼과 이런 걸 집어넣어야지만 근접한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한 이제 풀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계속 좁혀 나가면서 내가 딱 원하는 걸 나중에 이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색을 그럼 테이블보라고 뭐 어설프게 넣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최소한 빈티지 크로셰 테이블 클로스 1920년대 이 정도의 키워드는 좀 상세하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키워드를 딱 넣으면은 뭔가가 쫙 나와요. 또 엄청나게 많은 게. 근데 희한하게 이걸 처음 딱 검색했을 때 소름 돋은 게 저게 나온 거예요. 네. 이런 놀라운 일이 유레카 이런 일은 거의 있지 않아요. 이게 제가 그 검색을 할 때 되게 이제 이건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유사한 검색 결과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사라는 신의 계시다. 이건 살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주 유사한 패턴이랑 이제 이렇게 손으로 뜬 이런 그 뜨개랑 비슷한데 크기가 걱정되더라고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사이즈를 이렇게 봤을 때 이 테이블에 이렇게 걸쳤을 때, 펼쳤을 때 이 사진만큼 이렇게 툭 떨어지겠는가. 근데 이제 사이즈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이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뭐 일부러 늘릴 수도 없고, 내가 거기다가 바느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뜨개질을 해서 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상당히 고민됐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조금 뭐 짧은 듯 하더라도 이거 이상은 구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고증 연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보고서 페이퍼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다가 이걸 이제 최대한 이제 집어넣고 사이즈는 조금 이제 차이 날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근접한 검색 결과다, 조사 결과다라고 한 점 써놓고 나중에 이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나라장터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거를 재현하는 업체들이 입찰을 하면은 그 업체랑 이제 이 업체는 제가 서울시에다 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물건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협업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업체들이 이런 물건을 사도 됩니까 하고 이제 의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사도 된다 안 된다를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문제는 검증을 했을 시점, 제가 고증을 했을 시점과 물건을 사는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건들이 안 기다려주잖아요. 내가 검색했을 때 나왔는데 살라고 보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뭐
다시 짜요?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촉이 이거는 지금 사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6개월 후에 물건 사기 시작할 때, 업체가 사기 시작할 때 이미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긴급하게 뭔가 사도록 요청을 하던가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툭 하고 정말 유사한 근사치가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딜쿠샤에서는 이게 아주 그냥 효자 물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촛대 같은 것도 이제 4개가 있다고 메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 둘, 셋, 4개가 은촛대가 있고, 가운데에 이제 은재 컵이 있고, 그리고 핸들이 이렇게 2개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형태로 이제 샀는데, 이 사진상에서 이 촛대에, 이걸 확대를 해도 촛대 디테일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이렇게 골이 이렇게 있는, 이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플루팅이라고 하는데 그 기둥에 그 골이 있는 형태로 보통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 그 골이 있는 형태의 촛대가 조금 더 저는 뭔가 이렇게 디테일이 좀 살아있기를 원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고 보니까 조금 약간 뭐 그 골이라는 게 무늬 같은 게 약간 무뎌서 조금 아쉬웠는데 사진상으로는 이게 뭐 그 디테일이 얼마나 크리스프한지 이런 걸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형태는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로 구매를 했습니다.